안녕하세요. MBN B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테크엠 기자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2017년에 이제 민영통신사 뉴스원이라는 곳에서 블록체인 팀장을 맡았었고요. 이제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분석 플랫폼 크립토허브라는 곳 리더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IT 잡지인데요. 이제 미래기술 전문 미디어 테크엠이라는 곳의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 기자님은 블록체인 업계에 꽤 오랫동안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예, 블록체인 대중화에 대한 확신이 언제쯤 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사실 제가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미디어 쪽 종사자이긴 한데 제가 이제 2011년부터 이제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 기업들을 취재를 했고요. 그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2017년 정도에 이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네. 기존의 업계, 코인 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지만 사실 IT 업계의 대중적인 개발자들, 특히 돈이 몰리고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그랬던 곳은 이제 콘텐츠 시장 쪽, 뭐 지금 하드웨어로 따지면 반도체나 아니면 콘텐츠 게임이나 음원 이런 쪽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몰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교에 있는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2017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 때 단순히 코인에 대해서 뭐 시세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ICO나 돈이 어떻게 벌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17년 후반부터는 실제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 비즈니스 서비스 이쪽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씩 접목되고 있다는 걸 개발자들이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네. 다양한 사례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보면은 사실 카카오톡에 되게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클레이튼이라는 어떤 토종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카카오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이 트렌드는 곧 대중화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술 트렌드의 핵심이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게 지금이 2022년이니까 한 5년 정도 된 그렇죠. 거죠. 근데 최근에도 이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코인의 대중화 시대도 과연 함께 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업 비즈니스에서 블록체인이 적용이 된 건 2018년, 19년 들어서는 거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블록체인을 빠르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기술이나 인프라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접근해서 기존 서비스의 밑단에 붙이는 형태가 대중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코인, 즉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의 하나로 편입이 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의 모임인 나스닥의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가 직접 상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본의 흐름마저도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사실 전 세계 금융자본을 움직이는 블랙록이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도 뭐 직접 가상자산을 예치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코인 비즈니스에 나서는 걸 보면서 이제는 정말 자산의 하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자산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던 동시에 인프라적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코인이 대중화에 사실상 거의 들어왔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코인이 대중화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블랙록이나 아니면 네.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이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뒤따라 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중화가 빨리 돼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가격이 오를 텐데 이런 또 생각들을 네. 하신단 말이에요. 최근에 가장 큰 어떤 이슈는 이제 이더리움 머지일 텐데 네. 머지 이후에 가격이 이제 오히려 기대감과는 다르게 내려가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당분간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전에는 뭐 기세로 투자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고 어떤 정보, 즉 단기 모멘텀에 따라서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지난 4, 5년간 주를 이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인이 대중화가 되고 블록체인 서비스가 직접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글로벌 경제 매크로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더리움 머지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이사님도 그렇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술에 대한 혁신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 이더리움의 예치를 과연 누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의 의결권을
정말 개발자들이 완벽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네. 대중화가 되면 미국의 월가나 실리콘밸리 자금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저는 이미 그들이 이더리움의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가팔라질 거기 때문에 사실 코인 시세는 큰 코인, 메이저 코인, 우리가 뭐 시가총액 상위 탑 10에 들어가는 코인들일수록 결국은 화폐 전쟁의 일환, 달러 패권의 하나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코인 개별 이슈로 바라보는 시기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더리움의 기술 혁신이 뭐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는 측면이 사실 큰데 채굴자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를 뭐 저희 MBN도 많이 다루긴 했는데 미국 중심의 자본시장 영향을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피부에 와닿는 이더리움 서비스들도 결국은 실제 B2C 소비자들이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대부분 그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있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 아마 이더리움의 킬러 앱들도 대부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통해서 구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다양한 혁신을 꾀하고 있는 일종의 변형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도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는 결국은 나스닥 지표를 따라가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흐름과 코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실제 레거시 금융에 있었던 플레이어들이 코인 시장에도 투자를 같이 하면서 이게 점점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고 어제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그 어떤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 혹은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떤 이런 어떤 유동성의 흐름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제 이 흐름이 괜찮아지게 되면 또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파괴적 혁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런 과감한 금리 인상 기조에서도 사실은 그 거대한 혁신을 통해서 몸값을 끌어올리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 이후에 어떤 그 유동성 진입 국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기업 가치를 불렸는데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 시장도 거시경제 흐름을 많이 받겠으나 파괴적 혁신을 보여주는 곳들은 결국 고금리 기간이 어느 정도 안착했을 때 분명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타까움이 클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의 흐름에서 고려해 볼 때 특히 주의해야 되거나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코인이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의 하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직 그렇게 딥하게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마땅한 루트가 없기도 하고 네. 하지만 뭐 MBN 뉴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뤄주고 있고 또 이제 우리도 연말이 되면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어떤 제도권의 틀을 다룰 수 있는 법안이 곧 나올 거예요. 이거를 네. 지금 여야가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결국 여의도에 있는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당연히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채널이나 공부할 수 있는 수단도 공간도 많아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기세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주식 투자할 때 뭐 PER이 있고 PSR이 있고 굉장히 많은 그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측정 단어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경제 공부할 때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코인 시장에서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캐치를 해야 될 거고 일단은 코인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정보들도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내 코인이 지금 발행량이 얼마고 실제 유통량이 얼마고 그리고 그들이 2년 전, 3년 전에 예고한 대로 타임테이블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서치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나 애플 같은 파괴적 성장을 꾀하는 코인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시세에 눌려 있긴 하지만 결국은 개발자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을 실제 많은 이용자들을 모아놓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서는 뭐 텔레그램이나 카톡방 같은 굉장히 일방향적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보고는 있는데 네. 그런 곳들 안에서도 회원수라든지 아니면 정말 코인 개발사에서 근무하는 개발자 숫자가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의 코인 구매 패턴이나 매크로를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런 이슈로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이슈로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예를 들자면 뭐 대기업가의 제휴가 이번에 발표가 됐고 과거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즉 과거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금은 일단 뿌리에 우리가 다 달러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 네. 예의주시하면서 달러의 흐름에 발을 맞춰가면서 네. 기존 자산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개별 코인을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 일단은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믿지 네. 말고 스스로 좀 공부하는 자세가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그 이렇게 긴 하락장이 한번 오고 또 긴 상승장이 한번 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종의 짤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져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또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견했던 사람들이 한 3개월 전부터 한 주 단위로 계속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반등 안 하고 뭐 코인 가격도 그렇고 미국 주식 가격도 그렇고 이제 완만하게 이제 하향세를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뭐 전문가 얘기만 듣고 살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코인 어떤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가 사실 대세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디가 좀 어떤 그 개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좀 알기가 어려운데 요즘 같은 시점에서 좀 꼭 들여다봐야 되는 코인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시세를 제가 예고하는 거는 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네. 미국 금리가 4%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섹터가 있는데 네. 저는 콘텐츠 쪽을 좀 보기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 비즈니스들이 해외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플랫폼이 또 언어적 한계도 있고 문화적 할인도 있어서 한국인들이 플랫폼적으로는 세계에서 어떤 1등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1등하는 회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화두는 좀 웹3란 말이죠.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 아마 이제 다들 많이 아실 네. 텐데 과거에는 없었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게임을 운영할 때 있어서 게임 운영사가 어떤 게임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한다든지 과금을 설정할 때 사실 소비자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주들의 의견은 중요할 수 있어도. 근데 지금은 주주도 아닌 개발자도 아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고 네. 이제 곧 국정감사 기간인데 이 소비자들이 직접 국회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탄원도 하고 게임사 대표를 국감에 세워단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즉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을 말하는 목소리가 과거 대비 굉장히 세졌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웹3의 굉장히 큰 근간이자 뿌리인데 저는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콘텐츠 비즈니스 측면에서 웹3가 이제는 시대적 과오고 이거는 절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 이론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이더리움의 빠른 혁신 안에서도 레이어2 프로젝트 중에서도 글로벌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직접 내가 즐기는 서비스들의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루트와 채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의 웹3 비즈니스 콘텐츠, 이런 코인 쪽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한 거는 지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IP 없이 일종의 그 정말 노이즈랑 그런 그 광고나 그런 것들로 덩치를 불린 곳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수면 밑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예를 네. 들자면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우리나라의 다양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 제작사들이 NFT나 코인을 준비하는 사례 지금 사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직접 우리가 이걸 좀 살 수 있고 팔 수 네.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IP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코인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트래킹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투자 기회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전 세계 혁신 기업 섹터 흐름이 다 비슷해요. 아마존이 네.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쿠팡과 네이버가 나왔고 또 도어대시가 떴을 때 또 배달의 민족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코인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자금을 흔들고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곳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큰 미국이나 네. 유럽이나 일본 시장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들에서 어떤 블록체인 섹터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안에서 투자 포인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미국과 해외 사례의 어떤 큰 굵직굵직한 뿌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웹3가 세계적인 흐름인 네. 것이고 메타버스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좀 IP가 좋은 IP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굳이 그러니까 코인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IP의 형태 뭐 NFT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추천 섹터로는 콘텐츠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콘텐츠 섹터도 이렇게 섹터라는 게 자주 또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또 본인이 충분하게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국내 대기업의 코인 비즈니스도 이게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국내 대기업들의 코인 비즈니스를 보면은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을 활용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방금 전에 보면 롯데그룹이 또 다른 NFT를 하나 내놨던데 롯데리아 관련된 NFT예요. 그러니까 롯데가 갖고 있는 실제 자산을 기반으로 한 NFT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뭐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건데 네. 결국은 롯데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대기업들이나 재벌들이 또는 큰 그 메이저 기업들이 코인이나 NFT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들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미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들 대부분이 이 코로나 이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휘몰아쳤던 모바일 전환에 많이 늦어졌어요. 네. 내가 백화점이라든지 홈쇼핑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 미국으로 따지면은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게 월마트가 밀리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도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이를 악물고 있거든요. 네. 모바일 혁신을 늦었기 때문에 NFT랑 블록체인 혁신은 절대 뒤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기존에 갖고 있던 강한 레거시들 NFT에 섞고 있어요. 신세계 사례도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신세계 백화점에 사실 그 우리 발렛 맡기고 내가 어떤 특정 가방을 사기 위해서 뭐 오픈런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거 사실 젊은 친구들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가치 소비 시대인데 우리가 과거의 소비와 다른 거는 합리적 소비나 뭐 ROI 측면의 소비가 아니라 내가 이게 정말 갖고 싶고 먹고 싶으면은 돈을 쓰는 그런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들을 NFT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세계 NFT를 몇 개를 갖고 있으면 발렛을 해준다든지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도는 뭐 발렛 기껏해야 뭐 15분, 30분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큰 만족도와 프라이드를 느낀다라는 말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대기업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핫해요. 물론 그런 NFT들이 가격이 오를 거니까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핫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 신세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롯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런 유사한 서비스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던 킬러 콘텐츠랑 섞어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고금리 시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팬덤 시장이 굉장히 커졌을 때 또 다른 투자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롯데와 신세계의 사례를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면 분명히 국내 대기업의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고 네. 이 안에서도 굉장히 큰 경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대기업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전혀 것 없을 것 같아요. 예, 전혀 대기업 걱정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원래 국내에서 코인을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코인 만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증권법 이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증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뭐 거래소를 한국 거래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연말까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오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레거시 여의도에 있는 금융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을 가져가는 거를 위정자들이 원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모바일 전환에 뒤처졌던 레거시 기업들은 개발자라든지 UI, UX 측면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테크 기업들과 함께 움직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사례를 보면 블랙록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사례가 좋은 것 같아요. 블랙록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굴리는 곳인데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고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제휴하고 조율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결국 금융과 테크 기업의 결합 내지는 둘이 함께 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 더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금융지주사들 대부분은 일단 별개의 플레이어를 준비하는 곳들도 많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 근간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빨리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소비자가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전자보다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금융혁신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왔단 말이죠. 잘 안 됐죠. 근데. 근데 잘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용자 측면에서 그 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사실 돈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기본법이 나오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 좀 지켜봐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은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 내서 핸들을 쥐고 가되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라든지 피부에 와닿는 투자 기회들은 계속 코인 거래소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저희는 스터디를 하면서 이 양쪽 흐름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 그래도 여의도 쪽에 있는 레거시 플레이어보다는 테크 기업들, 우리 개발자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경제에 기대감이 있는 테크 섹터에 그래도 정부가 양쪽에 좀 무게추를 좀 동등하게 주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쪽 흐름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익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코인 거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급하셨던 코인 거래소도 또한 이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다면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주요 거래소의 앞으로 방향이나 가능성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코인 거래소가 법인 계좌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100% 다 이제 B2C 거래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반면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전체 거래량의 30% 이상인 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코인 거래를 허용하고 있고 이미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네. 국내에서는 그게 지금 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코인 비즈니스를 꾀하고 싶어도 계좌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지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코인 거래소들이 B2B 쪽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즉 대신에 이제 앞서 말했던 여의도에 있는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B2C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질 테니 그 부분에 대한 이용자는 뺏길 수 있으나 코인 거래소들도 B2B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비트 두나무는 B2B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유통과 대기업 앞서 말했던 대기업들의 NFT 서비스를 대부분이 두나무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5년간의 업력이 있다 보니까 개발해서 발행해서 유통하는 그 전 과정을 지금 이미 코인 거래소들이 다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표면화가 될 거고 지금은 유통 대기업들 몇 개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들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다 NFT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새 장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메이저 코인 거래소들도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코인 거래소가 이제는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테크엠 이수호 기자님 모시고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